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50대 후반의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이 지금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극적이었던 일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죠. 사실 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멀쩡하게 두 발로 다니던 제가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꿈이길 바랬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절망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사고로 남편마저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정신이 버티기 힘들 만큼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울고 있는 절 바라보던 18살 수연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마저 무너지면 하나뿐인 딸아이가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재택으로 상담과 자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만큼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화면 앞에 앉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한 분 한 분 상담하면서 저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 수연이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규돼 있었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엄마 어디 있어? 여기 거실에 있어. 왜 그렇게 헐레벌떡이니? 수연이가 제 앞으로 뛰어와서는 휠체어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전해지는 그 떨림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엄마 궁금하다. 빨리 이야기해봐. 수연이가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왼손을 제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햇살이 반지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서 오빠가 프로포즈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엄마. 나 시집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온전한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내게 된 것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딸아이는 아버지도 없는 데다가 장애가 있는 엄마까지 딸려있는 상태니까요. 아무리 제 딸아이가 바르게 컸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집안 사정이 그리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쉬우니까요. 다른 사람들 눈엔 상관없지만 이제 곧 가족이 될 예비 사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하는 딸 앞에서는 그런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수연이가 벌써 결혼이라니 축하해. 정말 축하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런 표정이야? 기쁘지 않아? 준서 오빠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준선 정말 좋은 사람이지. 2년 동안 몇 번이나 봤잖니. 그 애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없지.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정중하고 따뜻했고. 그럼 왜 표정이 그래? 수연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딸의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우리 딸이 벌써 시집을 간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어제까지만 해도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것 같은데. 에이 엄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혹시 준서 씨 부모님 때문에 걱정돼? 역시 딸은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래서 준서 부모님이 날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긴 해. 준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 당연히 좋아하시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날 키운 거 들으시곤 정말 대단하시다고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 내가 휠체어 타는 건 말했니? 수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말했어. 근데 전혀 신경 안 쓰신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더 존경스럽다고 하셨어.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자고 하셨어. 엄마 괜찮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은 금세 지나갔어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근처의 유명한 한정식당이었어요. 준서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가 도착하자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식당 입구를 보니 계단이 3개 있었어요. 휠체어 경사로는 없었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들어서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손잡이 잡고 올라갈 수 있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당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아줌마 다리가 왜 저래?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준서 아버님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아이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계단 없는 곳으로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예비사도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려 하셨고 불편하지 않게 계속 배려해 주셨죠. 물잔 위치도 제가 닿기 쉬운 곳으로 살짝 옮겨주시는 세심함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처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끄는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실망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우리 준서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말끝을 흐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보, 실례되는 말 하지 마. 사돈이 나무라자 사부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생각보다 젊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다리를 7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남편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편하시겠어요. 딸애가 시집가면 안 힘드시겠어요? 혼자 다 하셔야 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투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적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한 건 딸아이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딸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예요. 집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온라인으로 곤란한 분들의 상담과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분들도 많이 찾아주시죠. 아, 네, 상담사요? 비웃음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부인은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휠체어 타는 사람이 상담은 무슨, 자기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이었죠. 근데 우리 회사가 식품회사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꽤 유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이미지가 중요한 회사거든요. 대외적인 행사도 많고 거래처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 사돈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예비사돈이 난처해야 하며 낮게 사부인을 제지하려는 듯 말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신 게 보였습니다. 무슨 무례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아니 여보, 내가 무슨 잘못된 말 했어요? 현실적인 걱정을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딸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것도 못 배웠니?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사부인이 눈을 흘기며 말하자 제가 딸의 손을 잡아 앉혔습니다. 수연이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수연아. 사부인 말씀도 일리가 있어. 처음엔 다들 낯설어하는 게 당연하지. 장모님, 준서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말고 사돈이 모습을 드러낼 일이 뭐 있나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한 가족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도 있죠. 요즘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니까요. 제 말에 예비 사돈이 열심히 말을 거들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사부인은 그럼에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내내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긴 계속 어색했습니다. 사부인은 제가 젓가락질하는 것, 물잔을 드는 것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마치 언제 실수할지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정말이지 이렇게 불편한 자린 처음이었어요. 음식이 입에서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리 준서 씨한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예비사돈도 좋은 분이시고 사부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다리가 아픈 사람의 가슴을 한 번 더 찌르다니. 정말 매번 만나면 교양 운운하면서. 수연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해해주자.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일을 그만둔 것은 제 마음이 그만큼 단단하지 못해서였어요. 동정과 거기서 오는 연민의 감정들까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차별과 멸시를 줄 때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남편이 그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불쾌한 상견례 이후로 결혼식 때까지는 사돈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부터 3일이 지났을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쯤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보니 사부인이 서 있더군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쿵덕거리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려서 테이블에 내려놔야 했습니다. 수연이는 회사 갔죠?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셔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부인은 거실까진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차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전 할 이야기만 하고 갈 거라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것도 딸 결혼식이었어요. 부모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순간 사부인이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 다시 봤을 정도였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제 딸 결혼식 말인가요? 제대로 들었네요. 맞아요. 수연이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그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고 마치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 아니, 제 딸 결혼식인데 제가 왜 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말조차 더듬으며 사부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아야만 했어요. 그러자 사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친척들, 지인들 다 오는데 휠체어는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보기가 안 좋다뇨?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휠체어가 사진에 찍히면 보기 안 좋잖아요.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동정하는 분위기 되면 분위기도 깨질 거고. 이게 다 사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저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쉽겠어요? 서로서로 좋게 얼굴 안 붉히려면 사돈께서 안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부인은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온 것처럼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정답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사부인이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데 사돈이 그런 모습이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집안 장애인 집안이랑 사돈 됐구나 하면서 무시할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다는 게 무시당할 이유가 됩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장애인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가 식품업계에서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사부인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딸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때문에? 네. 그게 다 수연이를 위한 거예요. 시집간 딸이 무시당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장애인 사돈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며느리도 덩달아 무시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참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사부인은 계속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엔 우리 회사 중요한 손님들도 다 오는데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시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거 아니에요.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사부인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정말 간신히 나왔습니다. 너무 모욕적이라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였죠. 그걸 누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부인께서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제가 제 딸 결혼식에 가지 못하고 혼주석을 비워두라는 말씀이잖아요. 전 천의 고아인 딸보다 장애 가진 엄마라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유, 답답하네. 솔직히 수연이 걔가 좋은 대학에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잖아요. 난 애초에 우리 애를 좋은 기업에 귀한 딸한테 시집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우리 회사도 쭉쭉 클 테고 배경 있는 사돈 얻어서 서로 돕고 살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엄마라니 제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제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사부인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저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하루만 불편하면 되잖아요. 제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절 가족 모임에 초대할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만큼 양보하는 거니까 사부인께서도 양보하라는 뜻이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고. 사부인의 말투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사부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계약서가 왜 문제가 되는데? 변호사들이 다 달라고 하는데. 뭐? 근저당?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야? 사부인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하던 일이라 저도 모르게 상담하던 말부터 꺼냈습니다.
혹시 토지 관련 계약이시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확인하셔야 해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사부인이 인상을 팍 쓰며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뭘 안다고 참견이세요? 뭘 알기나 하고 나서요?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하는 주제에 쓸데없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데 참견하지 마시고 결혼식에 오는 거나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요구예요, 요구. 아무것도 없이 시집 보내면서 이 정도 요구도 안 해줄 건 아니죠? 사부인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제 선의는 거기서 막혔고 사부인은 또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란 말만 하더군요. 사부인은 다시 통화하자는 말을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만약 결혼식에 오시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벌어질 거예요. 설마 앞으로 제가 수연이한테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걸 바라시는 건 아니죠? 하루만 얌전히 계시면 저도 얌전히 수연이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돼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잘 선택하세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사부인 잠깐만요. 하지만 사부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에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휠체어에 기댄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단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자괴감 가득한 생각만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인데. 게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부인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7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상기된 채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머님 왔다 가셨지? 응? 그건 어떻게 알았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셨어. 3시쯤에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집 찾아왔다고. 뭐라고 하고 가셨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결혼 준비 이야기.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분명 기분 나쁜 말 하고 가셨을 거잖아. 내가 어머님을 몰라?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엄마 상처해줬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제가 말하길 망설이자 수연이가 다그쳤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엄마 표정 보니까 다 알겠어. 혹시, 정말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소리 들었어? 제가 아무 말 없이 물이 담긴 컵만 바라보고 있자 수연이가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맞구나. 내 예상이 맞았어. 우리 집에 왔다길 뭔 소리를 하러 왔나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미쳤나봐 진짜. 수연이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오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우리 결혼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만큼 급한 일이 생겼어. 30분 후 예비사위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니.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오빠, 어머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엄마 혼자 계실 때. 그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슨 말을 하셨는데? 결혼식에 오지 말래. 휠체어 타는 게 창피하다고. 회사 이미지 망친다고. 이게 맞아? 나 우리 엄마 존경해. 홀로 날 키운 것도 그렇고 힘든 와중에도 홀로 잘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엄마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어? 예비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설마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장모님,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예비사위가 절 보며 물었어요. 제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예비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머니가 좀 의욕이 과하신 분이세요. 나쁘신 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진짜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마음 푸세요. 아유, 일어나요. 난 괜찮아. 응?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신부라고. 신부 어머니를 빼고 결혼식을 하라는 게 말이나 돼? 난 엄마 없는 결혼식 절대 못 올려. 절대 안 할 거야. 알겠어? 딸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딸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해가 갔어요. 예비사위는 쩔쩔매며 딸을 달래기 바빴죠. 딸도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성격은 아닌데 아마 사부인의 행동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됐어, 결혼 안 할래. 나 그냥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살래. 결혼하면 뭐 하겠어. 내가 실수할 때마다 또 엄마 들먹이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나 그거 못 참아. 수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진정해.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해? 왜 맨날 참기만 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 꼭 네 결혼식에는 가겠다고 했지. 엄마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더 화 안 내도 돼. 딸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예비사위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참으로 바르게 큰 청년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부인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자랐을까 싶기도 했어요. 사부인이 밉다가도 예비사위가 저와 딸에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무님. 뭐라고요? 공장 부지 문제로 소송이 들어왔다고요? 예비사위의 표정이 심각해졌더군요. 낮에 왔던 사부인이 짓던 것처럼 골치 아픈 표정이었어요. 원 소유주 상속인들이 나타났다고요? 네. 네? 일단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비사위가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큰일이 난 건지 허둥지둥하더군요. 수연아, 장모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가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꼭 해결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예비사위가 나간 후 딸이 제게 기대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결혼 안 해도 돼. 엄마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엔 못 가. 수연아, 준서는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 때문에 준서 놓치고 힘들어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도 그다지 편하진 않았어요. 예비사위를 생각하면 우리 딸이 행복해질 것만 같지만 사부인을 생각하면 이 결혼이 정말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딸을 달랬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군요. 결혼 준비로 행복해야 할 시기에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딸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안 좋은 소리 들었어? 사부인이 설마 딸에게도 한 소리 했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딸이 하는 말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까 만나서 어제 이야기 좀 하려는데 오자마자 돌아갔어. 상황이 많이 심각한가 봐. 이제 곧 결혼할 집안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하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자세하게 물어봤죠. 무슨 일 있어? 그때 전화랑 관련 있는 거야? 원 소유주 어쩌고 하던 전화 있잖아. 20년 전에 매입한 공장 부지가 있는데 갑자기 원래 주인의 상속인들이 나타났대. 그 사람들이 당시 계약이 무효라면서 땅 비우고 200억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나 봐. 20년 전에 한 계약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고? 응.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버님 어머님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는데 다들 꺼리는 분위기래. 승소 가능성이 많이 낮은 데다가 상대측이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들을 여러 명 선임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년 전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도 제시했고. 여러모로 골치 아픈가 봐. 어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네. 우리 이야기도 이렇게 묻힐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 아버님이 밤잠도 못 주무시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셔. 직원이 200명인데 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데. 결혼식 앞두고 왜 이렇게 나쁜 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 해결이 잘 돼야 할 텐데. 딸은 걱정이 되는지 계속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결혼식에 이런 사정까지 겹치니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부인의 행동을 생각하면 선뜻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죠. 네가 걱정이 많겠구나. 근데 그 20년 전 계약서나 관련 서류는 다 있대? 그거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준서 씨도 자세한 건 모른대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건 잘 알지 않아? 예전에 엄청 어려운 문서 보면서 일도 하고 그랬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니? 그리고 설사 내가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겠니? 사부인께서 우리 집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는데 나한테 부탁 같은 거 하고 싶겠냐고. 그리고 요즘에 대형 로펌도 얼마나 많은데. 제 말에 딸이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지 험상궂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건 그렇지. 여튼 나도 신경은 쓰여.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걱정이고. 답도 없이 며칠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도 예비사위도 안 좋은 표정이 가득하더군요. 딸은 저와 사부인 사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았고 예비사위는 그 일에 더해 회사에서 터진 소송건 때문에 더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이들을 따라 결혼식 전 헤어 메이크업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사부인이 들어왔어요. 오셨어요? 제 목소리에 절 보던 사부인이 인상을 찡그리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왔네요. 정말. 딸 생각은 하고 사시는 거 맞아요? 저라면 부끄러워서라도 못 나왔을 거예요. 사부인은 사돈어른이 없자 노골적으로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처받고 다시 돌아가길 바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 딸 결혼식인데 안 올 수가 없죠.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부인께서는 암에 걸린 사람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사부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랑 이건 다르죠. 왜 사람 선의를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애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가족이 더 크다고요. 딸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려고 사돈 때까지 갔으면 신중하게 행동했어야죠. 정중하게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한 게 정중한 건가요? 또 그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뿐이죠.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빨리 가시라고 했잖아요. 아니다. 그냥 이대로 가셔서 집에서 쉬세요. 사람들한텐 부인께서 아파서 먼저 가셨다고 둘러대면 되니까. 제 딸 결혼식에 제가 가고 안 가곤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정말 답답하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딸 결혼식에 안 나가고 평생 후회하느니 지금 사람들 눈과 입에 오르내리더라도 우리 애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결혼식 참석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으로 업을 짓지 마세요. 언젠가 후회하실 일 만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제가 뭘 후회해요? 후회는 부인께서 하시겠죠? 그 꼴로 자기 딸 얼굴에 먹칠이나 안 하면 모르지. 사부인은 그 뒤로 저와 말을 섞지 않고 화장만 하고 쌩안이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제 화장과 머리, 치장이 다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일찍 가서 사부인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님 맞이를 하는 것도 어려운 터라 저 대신 시동생에게 손님 맞이를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딱 식이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객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로비로 들어섰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바쁘다더니 너무 반갑다. 여기까지 올 시간이 생겼던 거야? 한때 남편과 제가 함께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제 후배가 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제 휠체어를 잡아줬어요. 수연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선배님 혼자 오시기 불편하실까봐 제가 모시러 왔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안 오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마워. 사실 청첩장 주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바쁠까봐 연락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선배님 따님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형님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와야죠. 선배님이랑 형님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한 변호사로 일하지도 못했을 텐데. 후배는 저와 남편 둘 모두와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동문이기도 했지만 이 후배가 저와 남편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였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함께 식사도 자주 해서 우리 딸도 삼촌이라며 잘 따랐었죠. 요즘 로펌은 어때? 많이 바쁘지? 거기야 당연히 항상 바쁘죠. 그래도 선배님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로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진짜 실력 좋은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요. 네? 선배님이 도와주셔야 저도 휴가를 즐길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며 근황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희는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 죽은 남편과 제가 아는 법률업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제가 후배의 보살핌을 받으며 식장에 들어서자 하객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사부인이었어요. 저와 제 후배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저러나 싶었죠?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 같은 표정이라 순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후배가 저를 신부 측 혼주석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싱긋 웃으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수연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많이 내줬으니까 다음에 우리 회사에도 좀 와서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앉게 만들어준 뒤 후배는 뒤쪽 하객석으로 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부인이 제가 있는 쪽으로 급히 오더군요. 사돈, 지금 방금 휠체어 밀어주던 사람 누구예요? 네? 갑자기 무슨... 저 사람은 제 후배예요. 같은 법대 나온 후배요. 그리고 남편과 제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사돈께서 진짜 법대 나왔어요? 저희한테는 상담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상견례 날이에요. 전 법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네, 법대 나왔어요. 변호사하다 다리 다치는 바람에 재택으로 온라인 법률 상담과 법률 자문해주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 안 했나 보네요. 워낙 분위기가 냉랭해서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불안한 얼굴로 자꾸만 저와 후배를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그럼 정말로 저 한 변호사님이랑 동문이란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아는 사이가 맞는 거고? 그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제 휠체어를 끌어줬겠어요? 이상하시네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사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제 손을 갑자기 붙잡더군요. 사돈, 아니 변호사님,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게 무슨... 주변 하객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돈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힐끔거리며 수근거리기 바빴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이제 결혼식 시작하니 자리로 와, 어서. 여보, 이분이 그 변호사님이에요. 무슨 변호사? 사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우리가 법률사무소 찾아갔을 때 한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때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있는데 은퇴하셔서 못한다고 하신 분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분은 사고로 은퇴했다고 하셨잖아. 그게 사돈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분이 바로 사돈이세요. 김정희 변호사님. 이름이 너무 흔해서 사돈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돈도 놀라서 절 바라봤습니다. 저는 난처한 상황에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이십니까? 사돈이 그렇게 묻자 대답한 것은 제 후배였습니다. 네, 선배님은 기업 부동산 소송 분야에선 전설적인 분이세요. 승소율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굉장히 높으셨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분이 바로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아는 사이셨네요. 그럼 직접 말씀드리지 왜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사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부탁입니다. 가족이 좋다는 게 뭡니까? 이럴 때 돕고 살면 좋죠.
사돈이 웃으며 그렇게 말하길래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전 여기 계신 사부인 때문에 딸 결혼식도 못 올 뻔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사부인은 제 얼굴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사돈이 사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자 사부인의 고개는 더 깊이 숙여져 버렸습니다. 하긴 부끄러운 짓 했으면 고개가 수그러드는 법이죠. 당신 나 몰래 또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제발 설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여보, 난 그냥 우리 회사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부인이 휠체어 끌고 결혼식 오면 사람들이 다 우리 깔볼까 봐.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돈이 변호사였다는 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고. 아니 그래서 무슨 짓 저지른 거냐고? 사부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제가 대신 말해드렸습니다. 저한테 딸아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사 이미지 안 좋다고요. 제가 오면 나쁜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말도 하셨죠. 또 뭐라고 했더라? 제가 휠체어 끌고 결혼식 오면 사람들이 깔볼 거라고도 하셨고 또... 제가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막말을... 사돈께 당장 사과해! 솔직히 저도 이렇게 유치하게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꼬치꼬치에 있던 이야기를 다 늘어놓으며 고자질하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돈이 말을 끝내자마자 사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사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은 딸 결혼식이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는 거 민폐예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일어날게요. 사부인은 필사적으로 절 잡으려 애썼지만 전 그런 사부인의 손을 잡아서 제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무시하시더니 유명한 변호사라니까 이젠 무릎을 꿇으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건 아니건 전 지금 당장 그 제안을 수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딸 결혼식이 끝나면 모를까. 전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부인에게서 눈을 떼고 앞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식장이 워낙 시끄러워서 우리 이야기가 다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여보, 당장 일어서! 여기 애들 결혼식장이야! 이야긴 결혼식 끝나고 하자고! 결국 사부인은 사돈 손에 이끌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 내내 사부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봤습니다. 사돈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사부인의 그런 시선이 너무도 기분 나빴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이 자기 집안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달리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서로를 존중했다면 상황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저도 여기서 무작정 사돈 사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전 일부러 천천히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부인과 사돈은 그런 저를 초조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때 마침 딸아이의 결혼식에 주례를 봐주셨던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정희 오랜만이네.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 요즘 잘 지내? 그럼요. 오늘 주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지만요. 나야 뭐 준비한 글 읽은 일밖에 없지. 그래도 우리 박 사장님 며느리가 정희 딸이라 더 의미가 있었지. 박 사장님, 이 사돈이 유능한 변호사라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최 변호사님은 사돈댁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 분이셨는데 사돈의 부탁으로 주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저와 최 변호사를 보자 사돈과 사부인은 더욱 불안해하더군요. 최 변호사님이 가자 두 사람이 급히 다가와 제 옷깃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변호사님에게도 듣기론 이쪽 분야에선 대단하셨다고 하시던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글쎄요. 저번에도 사부인께선 제게 되지도 않은 조언 그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사부인께서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제 입장에선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이가 나쁜데 제가 소송을 잘 이끌 수 있겠어요? 개인 감정 때문에?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변호사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평범한 장애인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잘 대접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장애인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생각하시는 게 편협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무시해도 되는 장애인이지만 변호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네요? 제 말에 사부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사가 정말 망할 지경이에요. 직원들 다 해고해야 해요. 그건 제 할 바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바라지 않은 건 사부인이셨잖아요. 변호사님! 사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특히 집사람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전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절 그렇게 무시한 분들을 도와드릴 이유가 없네요. 저는 완고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처럼 차갑게 굴었죠. 더 애타게 만들어야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고요? 바로 제 딸 수연이가 시댁에서 차지하게 될 위치였어요. 제가 장애인이라 무시할 거라던 사부인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제가 귀한 사람이어야 제 딸도 귀한 며느리가 되는 거라면 제가 더 콧대 높게 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자 사돈과 사부인은 먼저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며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상황임을 느낀 것인지 딸이 피로연이 끝날 무렵 제게 왔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계속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그런 거 아니야. 좀 이따 이야기해줄게. 제가 말을 끊자 딸이 답답해하며 시댁 식구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곧 사돈 사부인이 딸과 함께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믿을 곳이 사돈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글쎄요. 별로 내키질 않는데. 그때 딸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드려요. 회사 진짜로 위험하신가 봐. 이러다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만 날벼락 맞게 생겼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제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딸아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자 딸이 한 번 더 제게 부탁하더군요.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요. 나 여기 시집 가잖아. 나 잘 사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 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겠어요? 네, 그럼요. 저희가 더 감사한 일이죠. 사돈과 사부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딸아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 계획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딸이 부탁해야만 들어준다는 걸 이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것. 그래야만 제 딸이 저 집안에서 귀한 대접받고 살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사돈댁과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부인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이미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사돈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딸을 귀한 며느리로 대해주세요. 둘째, 다시는 저를 포함한 장애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사부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딸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어요. 저는 후배에게 연락해서 함께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돈이 가져온 서류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20년 전의 계약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상대층의 주장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였거든요. 20년 전 계약서를 보니까요. 여기 특약 조항이 있네요. 특약 조항이요? 네. 향후 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공증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위조라는 거예요. 상대층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후배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이 공증번호 확인해보니 진짜예요. 법원에 기록이 남아있네요. 정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상속인 중 한 명이 미성년자였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도 받았네요. 이것도 기록이 있어요. 사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상대 측이 20년 동안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죠.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20년 동안 아무 말 없었으면 이젠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 땅에서 2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셨잖아요. 세금도 내시고 각종 인허가도 받으시고. 이건 점유 취득 시효도 완성된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요? 네.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완벽하게 해당됩니다. 사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한 겁니다. 감사는 딸에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탁 있으면 딸을 통해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사위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어. 진짜 너무 고마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가 여기 삼촌하고 같이 일한 건데 왜 내가 감사를 받아. 딸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예비사돈을 말리려 하자 사부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넌 정말 귀한 며느리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여태 너한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다 사과할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부인과 저를 딸이 번갈아 보며 바라보더니 이내 제 계획을 알아챈 듯 눈을 크게 뜨고는 싱긋 웃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에게 딸은 무척 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싫다고 내다버릴 수도 없고 감히 싫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됐죠. 사돈댁의 재판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완벽한 승소였죠. 법정에 있던 회사 직원들이 환호하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예전 법정에 서던 그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며 기분이 뭉클해졌어요. 온라인으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재판장에서 승소할 때 그 기분을 지금에 와서 다시 느껴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재판이 끝나고 사돈과 사부인은 울면서 제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돈께서는 저희 은인이십니다. 이제 잘 끝났으니 앞으로 회사 잘 운영하실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사돈이 장애인이니 장애인 전용으로 사람도 뽑으시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와 가족 내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사부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니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덤덤히 말하자 사부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일로 사돈댁과는 더 이상 연락하며 지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 생색내듯 일을 해주긴 했지만 저보다는 제 후배가 더 힘을 써준 일이기도 했고요. 이제 딸을 통해 여러 법조인과 연락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 저는 빠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사부인과 사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자주 제가 사는 곳에 와서 제 안부를 물어봐 줬습니다.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걸 보면서 사람이 강렬한 경험을 통해 바뀔 수 있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배웠네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면 특별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되 동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장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편견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